자, 민칼로 함께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2주간 제가 출연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당의 전략공천 심사위원 회의가 계속 많이 갑자기 있었어요. 제가 2개를 맡아가지고 그런 회의가 갑자기 생기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렇죠. 어린이집을 못 가서 그래요. 예. 네, 이제 부득이하게 조금 출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이 또 2주 연기돼 가지고 네, 4월 6일 날. 어떠십니까? 어머니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 아들이 이번에 원래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초등학생 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주부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애기들을 다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 글쎄 말입니다.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뭐를 다 놀아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렵잖아요. 아직은. 또 그 동네에서도 그 동네 친구들끼리 놀려고 그래도 엄마들이 혹시나 얘가 감기 증상이라도 있거나 이러면 못 놀게 해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참 알죠. 제 아내만 해도 똑같은 나이에 그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 8살. 예,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학 못했죠. 못하고 지금 뭐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방학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 계속 보고 오락하고 이런 걸 조금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제 절제가 무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그 집도 그렇구나. 네, 저희 집도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보고 오락하고 해서 그냥 뭐 냅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제 뭐 한동안은 막았는데 요즘은 뭐 뚝이 무너졌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저항선이 무너졌어요. 심리적인 저항선. 자, 오늘 민칼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코어업 하루 900원으로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9차 완판된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활력과 면역을 한 번에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완판 행진에 보답하기 위해 2+1 구매 고객 2020분께 수제 후르츠 캔디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힘이 필요한 요즘 코어업이 팟캐스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2알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 좀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이게 없어. 그냥 말끔하게 일어납니다. 리액션 안 치셔도 됩니다. 저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잘 못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드려야겠네요. 코어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지금 연기된 계약. 그래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고통이지만 뭐 학원이라던가 그러네요. 이런데 하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지금. 아이들이 안 가니까. 휴업 상태인데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 이런 데서는 또 한대요. 그런 쪽은 또 거기는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쉬냐? 공부해야지. 뭐 이런 또 수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강남은 또 강남이네요. 얼마 전에 여기 강남병 후보님도 김한규 후보님도 나오셨던데. 잘 봤습니다. 제 나이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저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네. 너 그 양반은 방부제를 밥에다 비벼서 드시나 봐요. 저는 원래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민주당 기준으로 이제 청년이어서 청년 지역으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 뭐 대안이
있기는 좀 많이 어렵고 특히 학원 같은 데는 뭐 하는 데는 한다지만 대부분이 지금 환불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갈 수가 없고 부모님들이 안 보내죠. 또 그 어린이들은 또 가서 감염되면 이게 더 심각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학원들도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가 하기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환불을 해주고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아직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입학을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보는 학교 생활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주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라고 보여주는데 잘 안 보죠. 애들은 다른 거 보려고 하고. 아, 네. 그래요. 그리고 EBS 같은 데 틀어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EBS에 아이들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방영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예, 더더욱. 예, 예. 네. 아마 요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편성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참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야 되는데 우리 네. 어머니들이 이제 넉다운 되기 일보 직전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또 이제 뭐 이를 대행해서 어머니의 네. 육아 부담을 대행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없죠. 그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이제 맞벌이 가정이 그렇죠. 이제 한계가 됐어요. 이게 예. 뭐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까? 그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이 특별 휴가 같이 아이 돌봄 휴가를 이제 좀 사용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해라 해서 이제 양쪽 부모로 하면 네. 뭐 한 2주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대략. 이제 그것도 뭐 이거를 허용하는 회사에 한해서긴 했겠지만 대부분 지금 이게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네. 그냥 저냥 이렇게 휴가를 한 2주, 길게 예. 3주까지는 예. 엄마 뭐 열흘, 아빠 열흘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달이 넘어가니까 네. 이제 연차라고 그래서 진짜 유급 휴가죠. 무급 휴가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네. 이제 돈을 못 받는 이제 무급 휴가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책을 또 더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맞벌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 바우처 뭐 이런 걸 맞벌이 가정에 제공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다른 지자체도 좀 더 실효적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네. 6일까지. 그래요. 우리 저 임수현 소장님도 네. 이제 이 육아 부담을 네, 네. 계속 지고 네. 계시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 자제분이 몇 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1명, 네. 4살 1명, 2명. 아이고 동생이 또 있었군요. 네. 근데 오히려 2명이라 더 나아요. 왜요? 자기들끼리 그래도 조금 놀더라고요. 그러네.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예, 예. 근데 이제 한 명 있는 집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예. 그건 뭐 부모님이 케어해 네. 주지 않으면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그러면 4살은 어린이집을 다니. 4살은 어린이집 다니고 네. 이제 아이 그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모든 게 셧다운 됐죠. 네. 그래요. 아이고 참. 아이들을 돌보시는 또 입장이시기도 한데 네. 이런 비슷한 일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5년에 한 번씩은 네. 이런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메르스 때 이런 사태가 또 있었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네. 5년에 한 번씩 이런 전염병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대략 한 네. 2025년이나 뭐 네. 그쯤에 또 한번 이런 전염병이 대란이 난다는 얘기인데 난다는 얘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창궐을 해가지고 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네. 이건 굉장히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게끔 한다면은 또 이렇게 맥없이 그 이런 육아의 짐을 네. 곱하기 2로 네. 가져야 되는 것인지 네.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저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 메르스 때는 물론 이 기간이 좀 더 짧긴 했었어요. 지금 네. 코로나 같지 않았고 그리고 네. 메르스 때는 좀 한정됐었죠. 이 네. 지역이 뭐 중동, 그다음 한국 요 정도로 한정돼서 이렇게 큰 전 세계적인 패닉이 있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정부가 많이 감췄어요. 많이 감춰서 감췄고 그것도 한몫을 했죠. 사안이 굉장히 큰데도 네. 그 치사율도 보면은 그 더 높았죠. 메르스가 훨씬 더 네, 높았죠. 훨씬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네.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네. 않았는데 이번 정부는 국민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작은 것도 네. 엄청나게 큰 일이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소란스럽기는 제일 소란스럽지만은 방역은 또 제일 잘하는 방역이 됐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적인 표준이 됐고, 뭐 드라이브스루를 비롯해서 이제 워킹스루까지 그렇죠.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체감은 메르스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글쎄 거기 말이에요. 이제 그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정부가 조금도 안 감추고 다 공개하니까. 오픈을 하니까. 예. 사실 메르스 때는 저도 그때도 메르스 때도 이제 맞벌이로 워킹맘이었는데도 이런 지원 돌봄 서비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네, 그냥 똑같이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다 했었거든요. 메르스 때도. 메르스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 저도 지금 이번 정부는 너무 국민들한테 감추는 게 없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좀 사실 좀 더 피곤한 면은 있어도 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네. 수습할 수 있는 네. 길을 찾았던 건데 네.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잡혀가고 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집단 감염 때문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가긴 했는데 계속 두 자릿수로 관리되고 있고 네. 그 집단 감염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네. 교회 특정 교회만 아니면 전국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뭐 아예 네. 0인 곳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한 예. 20명 이하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빼면 줄었기 때문에 점점 잡히고 있는 건 굉장히 다행인데 문제는 우리는 잡히고 있는데 이제 다른 유럽이나 또 미국 그동안 우리를 입국 금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더 심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제 뭐 이쪽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이 전염병에 무슨 일정한 궤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정 기간과 숫자가 늘어나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꺾여가는 추세, 이제 중국도 꺾여가는 추세고 이제 창호라는 쪽도 점점 잡혀가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조사를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바이러스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수개월 내에는 잡히긴 할 텐데 네네. 수개월 내에 이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한번 일어나고 잡히고 나면 그때 일본이 다시 전염병의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전염병 관리자의 제가 말을 들었어요. 어디서 예. 방송에서. 그래서 심각하면 일본 일본이야말로 입국 금지를 해준 게 고마울 정도예요. 네, 먼저. 알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 너무나 고통이 많으시고 또 네. 저희 집은 이제 애가 셋입니다. 아유, 애국자시네.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 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친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 셋인데 셋이니까 둘보다도 더 낫습니다. 낫죠. 또 서로 이렇게 또 놀아주고 네. 친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게 뭔가 좀 육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지금 거의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바우처 주는 정도. 네, 바우처 밖에 주는 없는데 거밖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믿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을 믿으면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은 없는지 좀 함께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가 제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부분이죠. 예. 저도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 그리고 추경 네. 예산. 추경 예산이 대략 11조 정도. 11.7조로 편성이 됐고요. 네. 굉장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러셨지? 뭐 한 40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뭐 정책위 쪽에서도 11.7조는 턱없이 부족하니 최소한 25조 한 30조는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네.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하셨죠. 오늘 이제 금융대책 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추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뭐 관계 기관은 면밀히 검토해라라는 지시도 또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또 50조에 네, 해당하는 그런 대책이 금융. 나왔는데 오늘 대책 내용은 뭐예요? 오늘 대책 내용은 일단은 금융 관련된 대책이고요. 네. 이게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심의 그 금융 안정화 대책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첫 번째는 일단은 간단하게는 대출 원금.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대부분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영업 대출이든 뭐 기업인 대출이든. 그러니까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갚는,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돌아오잖아. 채권이 상환되고 하는 부분이 돌아오는 거를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다 신청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제출 서류를 내고 기다려서 그 지원을 받는 게 순서였다면 네. 그러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지금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원금 만기 연장 시행해라라는 파격적인 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소상공 그 기업인들이 네. 대출 상환 부담이 이제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전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를 좀 유예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사실 이자 납부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매출도 없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손님이 거의 9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임대인 인하 그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들한테. 그래서 이 이자도 이제 유예하는 걸로 이게 또 이제 연장되고 그런 것도 다 정부에서 이제 이 이자를 유예하게 되면은 이연 이자라는 게 또 생겨요. 이런 부분 아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보증을 해주는데 은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출 뭐 1,000만 원이든 얼마든 받으려고 그러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더 신용도 이 은행이 건전성 강화하는 것 때문에 그 신용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고 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은행에서 가서 또 이런 걸 지원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보증해 줄 테니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 그냥 이 소상공인한테 5천만 원까지 빨리 대출해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은 이게 한도 관리나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는 게 약간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 금감원 감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나 경고나 뭐 어떻게 보면은 영업정지 같이 이렇게 큰 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일단은 정부를 믿고 대출을 해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료나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관료 조직은 책임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가 책임질게 해줘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대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부 대통령이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런데 강하다고는 네. 하지만은 네. 이게 정말 핀셋 지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런 사실은 부분도.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당장 손해를 보고 고충을 겪는 그런 그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만의 재앙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그 프리랜서로 네, 뭐 네. 강연이나 네. 뭐 이런저런 용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끊기면은 대책이 없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까지 지원이 과연 그쵸. 가능할까? 네, 지금 뭐 헬스장 그런 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지금 얼마 전에 줌바 댄스 강사가 이제 확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쫙 퍼진 적이 있어서 예. 이렇게 운동하는 곳, 그 강사들,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삶이 막막해요. 이런 글쎄 분들이야말로 말이에요. 또 비정규직의 또 프리랜서잖아요. 일이 없으면 또 수입이 없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의 대책은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 중심의 이제 금융 지원 대책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지원하자. 5천만 국민한테 예. 그렇게 전 국민 뭐 어른부터 아이까지 5천만 명 국민한테 전 국민 1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래봤자 50조밖에 안 된다. 5천만 명이니까 이제 이런 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소득, 뭐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뭐 이재명 지사도 한번 얘기를 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는 50에서 30만 원 이제 지원해주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는 또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점점 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지금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네.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친오빠가 미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민 살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당분간 문을 닫으라고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먹고 사는 만약에 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사업체가 문을 닫히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만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전 국민 $1,000씩
그래서 약 1,000조 가량의 재원을 풀기로 했어요. 그게 어젠가 이게 대책을 내놨고 네. 저는 그 진짜인지 저희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약 2주 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다 이미 절차가 야,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위대함보다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네.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부 대상으로만 핀셋 지원을 해가지고는 네. 이게 과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달에 뭐 이런저런 손실이 나는 거를 메워줬다고 치죠. 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그렇죠. 달에도 또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네. 저는 기본소득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저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찔끔찔끔 이 핀셋 지원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이런저런 지원 다 없애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탁 안겨주면은 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80% 가까이는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는 뭐 저기 그 이제 예금을 한다든지 네. 그런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어디 갖다 쓰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네. 저기 그 장터, 네. 뭐 기업. 마트 네. 이런 데다가 뭐 소비만 합니까? 투자도 네. 하고 고용도 그렇죠.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네. 이게 경기에 가장 강력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왜 이거를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뭐 기재부에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태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는 네. 그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네.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네. 또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 성공 사례로 평가가 된다면 다음에 또 하자. 네. 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건 또 기재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왜 네. 싫어할까요? 일단은 공무원의 이런 경직성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공무원들이 특히 기재부는 정부 예산을 이렇게 재정 관리를 건전성 있게 잘 관리하는 게 또 본인들의 사명이고 뭐 그게 맞고요. 네.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 게 맞고 그다음에 뭔가 그 관례에 없었던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관례에 없었던 일들을.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 100만 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공무원들에게는. 근데 이때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책임질 테니 하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포퓰리즘이니 이러한 뭐 공산주의니 도는 얘기가 있을까봐 대통령도 대놓고 이걸 해라라고 못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상상 밖에 있는 모든 것까지 동원해서 지금 얼어붙은 경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망가져 있는 경제와 중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해라. 진행해라. 빨리 내놔라. 근데 내놓는 게 다 상상할 수 있었던 것만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메시지를 또 냈어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라. 근데 그 말은 이제 뭐 대통령님 심중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까지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네. 근데 진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00조 우리나라 지금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까지 정도 되거든요. 500. 지자체 예산까지 하면. 지자체 예산까지. 지자체 예산까지는 700조 가량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1,000조를 지금 국민한테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이 네. 절차 없이. 예, 뭐 이렇게 가난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예. 왜냐하면은 그거를 뭐 합의 몇 프로를 증명하려면 그 증명하려는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정말 대공황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만의 이런 문제나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대공황 넘어설 만큼의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금융제도 오늘 했다면 투트랙으로 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뭐 지금 우리가 딱 한다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라는 것도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돈이 뭐 한 바퀴 돌려면 얼마큼 걸리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위 몇 프로니 이런 걸 증명하려면 한 2달이 걸려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저도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리고 예. 대신에 뭐 현금이 조금 이렇게 현금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죠. 그 저축을 해버리면은 예.
그 줘봐야 그 뭐 이제 유통이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도니까 순환이 안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선불 카드 같은 거를 제공해서 뭐 연내 다 소비하는 거라던가 그 지역 화폐로 예, 지역 줘서. 화폐도 방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민생 경제에 약이 뻔히 보이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재정 관료들은 네. 고민들이 많으신지 그 못할 것 같으면은 뭐 직을 내놓든지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찔끔찔끔 대책으로 참 왜 이렇게 우리가 복지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그 어렵죠. 병목 현상을 자꾸 만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그게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것 맞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재정 건전성을 왜 유지하냐? 이럴 때 쓰라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고 경제 위기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라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GDP의 규모가 한 1,800조가 넘는데 네. 사실 40% 정도가 이제 그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40% 정도의 국가 채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어디 뭐 산불도 좀 강풍 때문에 나고 그랬는데 예. 어디 불이 날 때 예. 양동이 가가지고 부어봤자 요만큼 꺼지고 다시 커지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나 전 세계적인 경제가 이럴 때는 양동이로 붓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헬리콥터든 뭐든 다 이용해서 불을 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매우 점. 심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 관료들은 네. 현장에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민생경제연구소는 그 밑바닥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냥 헬리콥터로 물을 갖다 뿌려야 될 상황이다. 네. 라는 점을 네. 전해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네. 나경원 고발 네.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동안 이제 2주 동안 업데이트가 잘 안 됐는데요. 네. 오늘이죠.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오늘 저희가 그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이제 고발 담당을 하신 안진걸 소장님께서 네. 그 경찰에 고발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네. 지난주에 11차 고발을 했어요. 네. 경찰에. 이제 네. 우리가 그동안 10차까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너무 꿈쩍도 안 해서 그래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지난주에 11차 고발을 했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쭉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을 때 검찰에서는 고발한 지 뭐 한 3개월 있다가 고발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오늘 1시 반에 경찰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왔고 예. 근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네,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차 고발을 한 부분은 뭐 그동안 이제 스페셜 지난주에 제가 뭐 장애인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그 뭐 딸 채용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거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랑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제 지인 불법 채용 뭐 요 부분이랑 예. 또 나경원 의원이 지역에다가 약간 허위사실 유포의 유권자들한테 허위사실 유포의 문자를 대량 발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오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검찰에 10차까지 고발을 했었던 1차부터 10차까지의 자료를 다음에 다 가지고 와라. 검토를 다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저 나경원 후보. 네, 그래서 그동안 뭐 그냥 뭐 우호적인 언론들 또 우호적인 검찰의 그런 힘에 기대서 네. 자기 이야기는 거론도 하지 않고 거론하면 뭐 맞대응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으름장 놓고 그래서 네. 어떻게든 뭉개 왔는데 네. 이제 뭉갤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은 뭐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을 하면 뭐 이게 의원직 상실까지 갈 정도로 그 처벌을 받는데 네. 지난 그 나경원 의원이 동작구 유권자에 보낸 문자에는 그냥 그 자체가 허위사실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라던가 그동안 10차까지 고발했던 내용들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랑 여당이 짜고 본인을 음해한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10차까지 고발된 내용이 모두 허위의 의미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허위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다 진실이었거든요. 그 진실로 나왔고 재판부에서도 특히 뭐 성신여대나 입학비리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판결까지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체가 허위라고 말한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다 좌파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좌파 언론, 뭐 좌파 시민단체가 짜고 뭐 음해하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명예훼손과 또 그 허위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유권자한테 보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너무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나경원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성의를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매우 고무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작구 유권자 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게 나경원 의원이 자꾸 고발되는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들어간 지 한 열흘밖에 안 된 이수진 후보한테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어요. 점점 뭐 차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 추이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급하니까 이제 좀 무리수를 좀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뭐 제가 다 읽진 않을 거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동작구에 의문의 외지인들이 속속 모이고 있고 바로 조국 비호 세력이다. 라는데 조국 비호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외지인들이 그렇게 왔다고 이제 그러고 프레이밍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지금 뭐 고발했던 내용이 보통 이러잖아요. 내 자녀의 입학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자녀의 입학 의혹이 처벌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드러나도. 처벌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가고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처벌이 나면 그게 처벌받는 거잖아요. 만약 기소됐어. 그럼 기소는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네네. 근데 처벌받으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 말은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굉장히 말장난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불안하고 이제 하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기소가 돼가지고 네. 재판도 받고 처벌받게 되면 이거 뭐 민생경제연구소한테 치를 떨겠네요. 아니 뭐 저희는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예. 사학개혁 뭐 운동본부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함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치를 떨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민카를 함께했는데 오늘로 또 이렇게 좀 작별을 하시게 됐어요. 네, 저도 너무 이 김용민 제가 PD님도 너무 팬이고 좋아해서 기쁜 마음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좀 개인적인 좀 신상의 일이 있어서 지금 저기 안타깝게도 민생경제 위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부득이 또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치시게 됐는데 그리고 저 코로나19 지나고 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또 역할을 모색할 때쯤에 다시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뭐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좀 새로운 또 기회가 됐을 때 언제든 특별 게스트든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회 닿는 대로 꼭 오도록 특별 하겠습니다. 게스트요? 고정으로 해야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노래방이 어디라고요? 그 한양대 동문회관 뒤에 있는 VJ 노래방입니다. VJ 노래방 여러분 지금 영업 정지에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 아이고 그래요. 뭐 잘 극복해서 또 다음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것 같고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VJ 노래방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걸 형님하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고요. VJ 노래방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알겠습니다. 자, 임세은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또 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부족한데도 시청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느 곳에서 뵙든 김용민 TV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분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J 노래방이 아니라 VJ입니다. VJ 노래방. 예. 비디오 자키 VJ. 자, 임세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민칼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